이제 내일 모레 3월인데 3일날 토요일날 보강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에 지금 노량진 보강이 있는데 거기가 한 주가 모자라요. 여기보다. 구정 때 쉬어가지고 그래서 뭐 거기는 진도가 개판이고 진도가 여기보다 훨씬 더 밀려 있고 우리는 뭐 그래도 진도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대로 그 평가론 전반부까지를 일단 보는 걸 목표로 하고요. 3, 4월 달에는 뭐 다 평가론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평가론 뒤쪽까지 가면은 이제 많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조금. 네, 전반부는 괜찮아요. 전반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토요일 날이 세법이신가요? 세법? 세법 다 끝났어요? 뭐 오전에 뭐해요? 아니요. 개강은 그 다음 주부터 해. 예. 4일부터. 예. 아, 그럼 오전에 민법 하시나 보네. 예. 자, 다행이네. 그죠? 예. 아니, 많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좋아요.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 완전히 처음이죠? 예, 완전히 처음. 예. 뭐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그래서 겁먹을 거 없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죠 지금. 대답 안 하시고 보니까 알아듣시는데 이거, 야 이거는 신기한 일이에요. 예, 처음에는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 뭐 모든 과목이 거의 그럴 텐데 이유는 뭐 간단하죠.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예. 그래서 동영상 많이 들으시면 젊은 분들은 뭐 금방 따라가지 뭐. 뭐 동영상 2번 들으면요 금방 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시는 데가 금융 후반부죠. 373조. 그래서 금융 중에서는 이제 가장 까다로운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저당 시장 및 부동산 증권 그랬는데 우리가 뭐 저번 주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 뭐 한번 보죠. 저당 시장 그랬는데 자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죠. 그래서 보시면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민법에서 우리 이제 저당권 공부하니까요. 그럴 때 동그라미 3번이 법률적 해석이에요. 거의 민법 이야기처럼 써놓은 건데 이 저당 대출 제도란 금전 대차 관계에 있어서 이 대차라는 거는 이제 빌려주고 빌린다 그 이야기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 그 이야기예요. 이 차주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차주 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제 그게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죠. 채권자는 담보물상의 채권을 채무불이행 행사함으로써 이제 그 얘기 뭐죠? 원금 이자 안 내면은 경매로 넘겨서 그 이야기예요. 행사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충족하는 것, 돈 받아오는 것 그런 이야기겠죠. 네. 이럴 때 그 뭐 저당의 종류 그래서 뭐 재래적 뭐 이런 정부 지원 이런 거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그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건 나중에 보자고요. 넘어가서 이번에 저당 유동화 제도를 했는데 이제 이 유동화라는 게 뭐냐라는 걸 이제 오늘 공부할 텐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뜸을 들여왔던 부분이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예요. 투자 이론에서는 유동성 위험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위험을 환금성이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거의 비슷하다가. 그다음에 정확한 설명은 금융 쪽에 가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저번 주에 됐어요. 개발에서도 유동성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지금 도처에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그러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냐? 한번 읽어볼래요? 저당권 자체를 저당 유동화에 의의 그랬는데 저당 유동화에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화라는 거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한다는 거예요. 유통 판단 이야기인데 왜 이걸 팔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 약간 복습을 하면서 시작할게요.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컨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저당대부라는 거는 이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대출 기간이 단기라 그랬어요, 장기라 그랬어요. 굉장히 장기, 10년, 20년, 3 장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율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율은 골이에요, 절이에요. 절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대출자는 옛날처럼 고정이자 제도를 쓴다면
이자율이 변화할 때 위험에 직면한다 그랬죠. 여러분 질문 드리면은 너무 느닷없을까요? 예컨대 시장이자가 10%여가지고 대출을 10%로 했다 10%. 그런데 시장이자가 이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3년 전에 대출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이자가 올라갔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정이자 같은 경우는 올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1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자는 상대적으로 이자를 덜 받는 거예요.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고, 시장이자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물론 이익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 대출하는 거는 5% 정도로 싸게 대출하고 있는데 뭐 3년 전부터 쭉 고정하기로 한 거니까 이거는 내려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차입자가 이럴 때는 어떤다 그랬죠? 대출자를 위해서 참는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빌려서 갚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고정이자라는 거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시장이자가 올라가도 골치 아프고 내려가도 골치 아픈 제도였어요. 그죠? 저번 주에 이제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려고 만든 게 뭐예요? 고정이자예요? 변동이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상환 방법 세 가지를 공부했죠. 연습하셨나요? 원금 균등이 있었고 원리금 균등이 있고 체증식이 있었고 그걸 원금과 이자로 각각 나눠서 계산해 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이 대략 기출 문제만 한 19개 가까이 나왔다. 17개에서 19개 사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문제를 저번 주에 우리가 했어요. 두 문제는 뭐 무조건 나온다, 여기서는. 그런데 저당 대부분은 기간이 장기이고 이자율이 저리이고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집을 사겠다 그러니까 예컨대 1억 대출이다. 그럴 때는 1억을 막 뭐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집 사겠다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그렇죠. 일시지급. 그래서 일시지급이고 상환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환? 1억 빌리면은 다음 달에 다 갚는 거예요. 아니면 30년 기간 대출이면은 달달이 나눠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단계 상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당대부는 건축대부하고는 정확하게 반대이다, 성격이.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일시에 목돈이 나가고 단계적으로 받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죠.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랬고, 이 유동성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건데 유동화라는 거를 공부하게 된다. 우리가 유동화라는 걸 도입하게 된다 이야기죠. 민법에서도 저당 유동화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민법 시험에서는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1991년도 우리 민법에 도입된 건데 리퀴데이션 오브 모기지, 저당 유동화라는 게 이제 그런 법률적 기반이 있어야 유동화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우리가 유동화를 도입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 요거 지금 계속해서 미뤄왔는데 이제 오늘 해보자 그 이야기고.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유동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가보자 그 이야기예요. 저번 주에 듣지 않으셨나요? 저번 주에 저 봤죠? 오늘 처음이에요? 왜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익숙하구나. 아니 익숙해요. 지금 우리 두 분 남학생분들은 처음 본 거 맞는데 저분은 익숙한데 어째서 전혀 들어봤다는 기색이 없지,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는. 그러셨구나. 아유 뭐 들어봐도 처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들어봐도. 그러니 뭐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데 금융 쪽이 워낙 돈 많이 버는 애들이 하는 학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 이 저당 대부가요.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점이 많은 대출입니다. 이게 보신 것처럼 사실 옛날처럼 고정이자일 때는 뭐 이자율 위험을 모두 은행이 부담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가는 것 자체가 한번 보세요.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는 사람을 자금의 수요자다. 집 살려고 이제 돈 빌리는 거죠. 아니면 뭐 차입자다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빌려주는 사람을 은행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은행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요, 1차,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그런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빌려준다. 그래서 1차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대출을 하느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이 이 대출 재원으로 한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야, 이 은행이 무슨 1,000억밖에 없겠어요. 막 한 10조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10조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000억을 한 이유는 한 바퀴 돌리는데 머리에서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단순한 건데 어쨌든 1,000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 차입자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대출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뭐 2억, 뭐 1억 5천 이러겠는데 또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또 복잡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1억씩 가져간다라고 가정해 버립니다. 모두가 1억씩을 대출한다. 그럼 이제 은행은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그냥 빌려줄까요? 저당권이라는 거를 설정할까요? 저당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이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예컨대 20년 기간이다. 뭐 전부 다 20년이라 치고 가정하면 달달이 얼마를 받을 것이냐,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대략 한 40만 원씩을 받는다라고 가정하자. 일단 가정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은행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게 뭐 1,000억이건 1조건 100조건 간에 만일 1,000억이라면 1억씩 1,000명한테 빌려줘 버리면 1,000명한테 빌려줘 버리면 돈이 있을까요? 더 이상 없을까요?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라 그럽니다. 부시부리식간에 지금 설명이 돼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굉장히 이 유동성 위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설명도 잘못되고 있는 게 꽤 있고. 뭐냐 하면 유동성 위험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말로 이와 유사한 단어가 흑자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흑자인데 망하냐고. 흑자인데. 아니 왜 적자 때문에 망하는 기업은 많이 봤는데 돈 많이 버는데 망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까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가진 게 없어서 망한다. 뭐 그런 걸 유동성 위험이다. 그러면 안 돼요. 가진 건 있어 이 사람 지금. 1,000억이라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이 뭐예요? 돈을 줄 의무에 받을 권리예요. 그 재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1,000억어치 돈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대출할 돈이 없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저 이번 달부터 40만 원씩 1,000명 들어오면 4억이 있는데요. 그럼 4명 대출하면 끝나지 뭐. 4명 더.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유동성 위험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잘 보세요.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얼마냐? 50조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그 매출액이 50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요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막 분기당 매출이 몇십 조 이러니까 사실 감이 별로 없어졌는데요. 남의 일인데도 매출액이 50조라는 게 뭐죠? 물건 판 게 50조니까 받을 돈이 얼마란 이야기예요? 받을 돈이 50조라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런 회사에게 있어서 10억짜리 어음 같은 거, 부채 10억짜리 어음 같은 거는 뭐 10억이 돈이겠어요? 돈도 아니겠어요? 아니 뭐 50조를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면 무슨 10억이 돈이겠어요? 우리 그 1,000원짜리보다 더 우습겠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회사 안에 현금 자산 잘 들으셔야 돼요. 10,000원짜리 한 장, 그것도 사장 책상 밑에 굴러다니는 거 딱 한 장 찾았다. 10,000원밖에 없어. 그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어음기일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1차 부도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렇게 이 사람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찰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위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고요. 현금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환금성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남에 땅을 10,000평 갖고 땅 부자예요. 강남에 1만 평의 땅이면은 이 사람 아무리 뭐 못해도 한 2,000억 자산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얼마냐 그랬더니 2,000억이고 딸내미도 외동딸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제 딸리면 이제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런데 이분이 워낙 아껴가지고 집에 현금이 한 푼도 없어. 현금이 10,000원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이렇게 이자 안 내냐고. 빨리빨리 이자 내라고, 안 그러면 그냥 경매로 넘기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상 만평을 팔라 그랬더니 부동산은 환금성이 떨어져가지고 팔린다고요, 안 팔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금이 없어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해하셨어요? 동의하고 싶진 않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뭐 10,000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해니까. 어쨌든 유동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현금이 없다고요? 현금 자산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유동성이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냐?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저당권이었죠. 저당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현금도 없고 그러는데 저당권을 사겠다는 게 뭐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야, 너 저 저당권 1,000원어치 갖고 있다며? 그거 줘 나한테. 이렇게 저당권을 사가요. 그러면 사갔으니까 돈을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될까요? 줘야죠. 그러면 현금 줄 거 아닙니까? 현금 1,000원? 그러니까 누가 사겠다는 사람만 있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자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유동화라고 한다. 방금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유동화가 뭐였죠?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거다. 유통이 뭐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으면 뭘 가져오는 거죠? 돈, 현금. 그래서 이런 걸 유동화를 한다. 옛날에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현금이 많지 않았죠. 그 부모님들, 우리 부모들 세대는. 그러니까 전당포라는 데를 가끔 이용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 반지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쌀이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입장에서는 쌀이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가져와. 맨날 소주만 먹고 오고. 그래서 말하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기 살려주려고 전당포 가가지고 금반지 맡기고 쌀을 한 말 가져온다. 전혀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 눈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유동화다, 유동화. 그건 자산 유동화라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있어, ABS라고. 조금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사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주택공사라 그랬어요? 주택금융공사라 그랬어요? 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이 공사가 저당권을 사올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당권을 각각의 저당권을 한 개씩 사는 거. 즉 1억짜리를 매일 한 개씩 사는 건데 그걸 개별 매각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보통 저당은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1,000억어치다 그러면 1,000억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저당 풀이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쉽네요. 저당 패키지라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저당을 묶어서 거래하느냐? 그래야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그런데 풀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죠. 금융용어인데 풀 그러면 풀장 수영하는 거. 아니, 아이들 수영하러 가면 풀장에 풍덩 빠지잖아요. 그럴 때 그 영어 풀인데 아니 저게 왜 금융용어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새 정부가 이제 대통령이 새로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그대로 쓸까요? 새로 임명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동네에서 소주 먹다가 만나면은 너 장관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재 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인재? 이제 느낌 오셨나요? 그러니까 풀이라는 게 인재 한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럿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풀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풀장 안에 뭐 그냥 가득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저당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다. 자, 그럼 공사가 저당권을 사왔죠. 그러니까 차입자가 내는 원고가 이자는 당연히 이제 공사가 대신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을 1,000억 받아왔으니까 유동성 위험에 빠졌어요, 유동성이 풍부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고 위험하다는 건 현금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다시 대출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번부터 2000번까지 1000명한테 다시 대출한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새로운 저당권이 안 생겼을까요?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전화같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새로운 저당권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가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그러다 유동성 위험에 빠지면은 새로운 저당권을 도로 팔면 되겠네. 이해하셨나요? 가져온 돈 가지고 다시 대출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계속 사주기만 하면 돼, 지금. 저당권을. 자, 그런데, 이 공사도 돈이 무한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아니, 공사가 무슨 돈이 무한히 있겠어요? 꽤 많긴 한데. 신용 여력까지 따지면 50조 정도 되는데 얘네가 쓸 수 있는 게. 그런데 어쨌든 그래 봤자 뭐 시중은행에서 저당권을 몽땅 사오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사도 돈이 다 떨어졌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이건 유동성이 풍부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 그러면 공사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다시 유통시켜야 될까요? 그렇죠. 그걸 유동화라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공사의 저당권을 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투자자라고 합니다. 투자자. 이 투자자는 우리 법에는 개인이 저당 유동화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투자 가능하다 그 이야기고. 그런데 개인은 돈이 없으니까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로 많이 투자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인데, 기관 투자자가 뭐예요? 기관이 뭐죠? 기관 가끔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던데. 혹시 중앙정보부? 아니면 CIA 그런 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기부 아닌가요? 뭐 그러던데. 그분은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건 아니고, 기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국민연금 같은 돈이 많은 집단적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연기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인연금 같은 뭐 국민연금 연기금, 아니면 이제 생명보험회사 같은 것들, 뭐 외국계 포함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생보사 돈 많죠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따 여러분 공부하실 리츠 뭐 이런 거.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거예요. 이따 하죠. 그럴 때 보험의 성격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갈까요? 보험은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가 보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이 앞에 보세요. 보험 사무실이 몇 개인가. 저분들 저기 고용돼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무형의 상품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뭐 훌륭하죠. 뭐. 좀 귀찮기는 해요. 맨날 전화하고 그러면. 생명보험 이제 저도 왜 있잖아요. 생명보험은 어떤 성격이죠, 여러분? 생명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내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받아요, 이거? 네, 전 국민이 계속 내기만 하고 죽을 때만 나, 죽을 때만. 그것도 죽어서 본인이 받는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이 받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성격의 보험이죠. 본인을 불살라서 가족을.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데 약간 씁쓸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돈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 나가는 돈은 많다고요, 적다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돈이 넘쳐가지고 뭐다 투자할까 난리겠네요. 돈이 넘치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유동성 위험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자산이 다양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 자산의 다양화를 그토록 원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투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옛날에 투자이론 할 때 그 재산산분법이라는 거를 하긴 했는데 그때도 외우지 마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채권, 요게 이제 현금하고 아주 성격이 비슷하고요. 안전자산, 주식, 또는 이제 부동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 그랬죠. 예컨대 수익의 관점, 수익성, 안전하냐 위험하냐 안전성, 환금성이 높냐 낮냐 환금성의 관점에서 보면 현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돈은 안 되죠. 이건 뭐 이게 뭐 돈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안전하고 환금성이 높다. 주식은 돈은 되죠. 그런데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그렇죠. 이제 주가라는 게 지나치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위험자산이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단히 수익도 높고 안전해요. 왜냐 실물이니까 주식처럼 제로가 되지는 않아 절대로. 땅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환금성이 높다고요, 낮다고요? 낮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은요, 주로 어디다 투자하냐면 이런 데만 투자를 해요. 아시다시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기관이 이쪽에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단 말이죠. 이걸 대체자산이라 그래요, 얘네는. 대체자산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참 할 데 없으면 대체제 할 때 대체. 대신 하는 거 그런 이야기네. 그러니까 이걸 자산으로 보지도 않아요, 얘네는. 그런데 왜 그러냐? 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2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이제 한 8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한 5억짜리 생명보험이에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몇 억 들어간 건데. 그런데 A가 와서 그래요. 보험사에 와가지고 저 해약하러 와서 해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기분 나쁘겠죠, 해약하러 가면. 그러니까 친절하게 저 해약 좀 이러겠어요. 인상 쓰고 가지. 그랬더니 이제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면서 다 똑같은 설명합니다. 해약하면 손해고, 뭐 해약 환급금이 어떠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쳐요. 뭐 약관 대출로 돌리고 말고, 뭐 저도 안 해본 게 아니니까 알잖아요. 그걸 다 알고 가는 거, 대부분이. 모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그런데 자꾸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돈 달라고요, 빨리. 망해서 그런 거야, 나. 이제 이러면서 열받았어요, 이제. 사업도 망했는데.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갑자기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떡하죠? 귀하의 보험금은요, 여기 남양주 평내역 앞에 있는 빌딩에다 투자해가지고, 빌딩. 파는데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2년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의자 던져버리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투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지금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환금성과 유동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환금성이 나쁘니까 안 한다 그래요. 대응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아까 유동화가 뭐라 그랬죠? 유동화? 유동화는 유동성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통시킨다고요? 유통시키고 돈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금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 팔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일 유동화를 통해서 환금성까지만 높아진다면 이런 자산보다 부동산이 나쁜 거예요? 단점이 없으니까 더 좋은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증권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공사가 저당권을 계속 사오다 보니까 돈이 똑 떨어졌다. 즉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그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다 그랬어요? 유통시킨다 그랬어요? 유통.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유동화인데 잘 보세요. 아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유동화라고만 설명을 했고 여기는 제가 증권화라고 지금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유동화와 증권화의 차이가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이제 이 위쪽을 우리가 흔히 1차 저당 시장이다 뭐 이렇게 불러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아래쪽을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제 이 보험회사 뭐 이런 데는 돈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저당권을 사라 그러니까 뭐 조건이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얼마면 돼요? 얼마? 뭐 돈은 현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얼마? 자 전화로 얘기하세요. 뭐 간단하게 준비할게요 그랬더니 1,000억이면 된대요. 그래서 현금을 1,000억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다 보내면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그냥 시시껄렁하게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얘네 입장에서는 뭐 수십조를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뭐 1,000억 그냥 맛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 생명보험회사가 갑자기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보세요. 공사는 저당권을 누구한테 사왔냐 그러면 원저당권자인 은행에게 사왔죠. 이건 이제 민법 지식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투자자는 저당권을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원저당권자에게 사는 거예요? 제3자예요? 이 문제가 있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저당권을 1,000억어치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1,000명이 원금 이자를 내는 걸 내가 대신 받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입자, 자금의 수요자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지.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정보를 안 줘요. 이해하셨나요? 넘기면 건당 벌금이 2천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넘겨? 잡히면 죽어요. 중개사들 조심해야 돼 이제. 걸리면은 재수 없으면 큰일 난다고요. 개인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기 은행도 얘가 직접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직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한테 야 내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게다가 앞으로 한 30년간 꾸준히 이자가 들어온다면 나쁘지도 않다. 내가 뭐 맨날 이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골치 아파 죽겠다. 막 한 달 뭐 두 달에 한 번씩 자산을 바꾸려니까. 그런데 뭐 30년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며. 그래서 장기 투자니까 좋아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공사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근데 차입자 1000명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잘 내리라는 보장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뭐 안 내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받는 건데? 야 그러면 나 못 사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사가 처음에는 야 나 공사인데 좀 믿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공사라고 다 믿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공사가 잠깐!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잠깐! 그러더니 야 내가 대신 낼게. 차입자가 안 주면 그냥 못 받고 말라고요. 지급을 보증해 주겠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급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받을 일이 있나요? 절대로 없나요? 절대로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이 없는 자산, 무위험 자산 쪽으로 가는 거 지금. 네. 그럴 때 여러분 그 지급 보증 같은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걸 말로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어렸을 때처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낸 증권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MBS라고 합니다. 뭐기지? Backed Securities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담보 증권이다. 자, 증권 증서라 그랬으니까 공신력이 없을 거 있을까요? 얘기했죠. 지급보증 증서예요, 증서. 그러니까 투자자는 남는 돈을 마음껏 투자하고 그런 건 이제 원리금 받아가겠죠. 그 돈 가지고 얘는 저당권을 사올 때 쓰고 그럼 그 돈 받아와서 얘는 다시 새로이 대출을 하고 그럼 이제 대출받은 사람들은 돈을 빌렸으니까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겠죠. 아니, 주택담보대출 안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돈들, 주택매매대금들이 뭐 다른 땅도 샀다가 뭐 상가도 샀다가 보험으로도 좀 가입하고 뭐 슈퍼마켓에서 뭐 물건도 사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돈이 잘 순환되도록 하는 걸 유동화라고 합니다. 이 순환이 좀 이해가 안 될 건데 지금은 좋아요. 일단 한 번은 이해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은행 같은 경우 유동화가 된다면 1000억 가지고 제한된 돈 가지고 1000명만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계속 저당권을 돈 주고 사가기만 한다면 무한히 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한히 대출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다시 이제 개요가 상당히 길었는데 지금 약 30분 이상 걸렸는데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저당 유동화 제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 다시 큰 2번 저당 유동화 제도요. 그 의의와 기능에서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 자, 유통의 동그라미 유통 팔아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저당에 유동화라 한다. 즉 부동산 저당권을 다시 유통시켜 새로운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말을 어려워하죠. 이제 경영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은 대충 알아요. 설명 못해도.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게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세요. 신용창조라는 게 뭐냐?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돈 가져온다라고 생각해요. 돈. 저당권 팔고 뭘 가져온다고요? 돈. 그래서 다시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해서 신용창조인데 어쨌든 돈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까지는 너무 넓어지는데 그럼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텐데 여러분 은행이 실제로 1000억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죠. 1000억.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금한 게 1000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금자가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 찾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을 다 대출할 수는 없어, 은행은. 뭔가 준비는 해놔야지. 뭐 내가 5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급해가지고 미안한데 미안할 것도 없이 내 돈 찾는데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단 499만 원만 줘봐봐.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은행에서 다 대출해가지고 10,000원짜리 2개밖에 없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100억 갖고 있다 100억 가지러 가면 어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은행 직원이 좀 무시해가지고 뭐 공부진 신고 왔더니 무시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자산가인데 그날 당일날 뭐 한 50억 정도를 500원짜리 주화로 찾아달라 그런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여직원이 이제 처음에 막 너무 남루하니까 남루한 사람 중에 부자가 많거든요, 실은. 예, 부자들은 원래 대충 입고 다녀요. 차도 막 달달달달한 끌고 다녀. 돈 받으러 갈 때는. 특히 놀러 갈 때는 벤츠 끌고 가고, 예, 돈 받으러 갈 때는 죽는 신용 해야 되니까 막 소나타 옛날 썩은 거 이런 거 막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진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뭐 이제 할아버지가 몇 번 물어봐도 바쁘다고 막 쳐다도 안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지점장 나오라 그래. 어떤 지점장이 막 큰절을 할 뻔한 거야. 예? 기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저 미안한데 내 가지고 있는 돈 다 저 옆에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니까 500원짜리 주 하나 다 주세요. 예? 저쪽에서 가지러 오기로 했으니까 트럭 가져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장난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정 해가지고 현찰로 그냥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점장은 바로 전부 발령됐죠. 50억 정도 예금 나가면 지점장, 네, 일단 위험하다고 봐야죠. 대기 발령이지 뭐. 그래서 어쨌든 이 1,000억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다 대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프로 정도는 남기는데 그런 걸 들어보셨을 때 지급 준비율이라 그래. 지급을 준비하는 비율이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걸 빼놓고 예컨대 한 뭐 8%다 8% 빼고 나머지로 다 대출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용을 창조한다 그래요. 그러면 92%가 새로이 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늘어났죠. 그게 신용 창조라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재당 유동화란 대출자 가지고 있는 재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의미하다. 다시 보니까 양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한편 재당의 증권화란 2차 재당 대출 기관이 1차 재당 대출 기관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여기 얘가 2차 대출 기관 얘가 1차 여기서 사온 저당을 담보로 해가지고 뭐 이체 증서라든가 뭐 저당 채권이나 등등등을 발행하는 것 그게 이제 증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이따 나올 거니까 MBS 같은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가로 2번에 저당 유동화의 전제라고 있나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목차 볼게요. 3번에 저당 시장의 구조 있나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넘어가시면 4번에 저당담보증권이라고 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378쪽까지 와보세요. 378쪽. 가로 2번에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있나요? 방금 봤던 거 거기 있는데 이체증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는 못하고 오늘 다 하면은 바로 집에 가죠 거의.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자, 383쪽. 383쪽에 가로 7번에 보니까 MBS 발행 효과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할 텐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제 조건 다시 앞쪽으로 오십니다. 전제 조건부터 하겠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저당 시장의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대 효과를 할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봤던 효과. 그다음에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로 뭐 이체증권, 뭐 저당 채권 등등을 일단 개념만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뭐냐? 저당이 유동화가 잘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느냐 이야기인데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저당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저당 이자율. 그다음에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저당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성립돼야 저당 유동화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감이 탁월하신 분들이면 공부에 대한 감이 탁월하면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아주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굳이 지금 다르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비슷한 거예요. 막 대충 섞어 써도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걸 구별을 잘하는 게 시험에서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저당 이자하고 저당 수익률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저당 수익률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해서 MBS 수익률. 즉 이 투자자가 MBS를 살 때 얼마를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자, 쉬운 것부터 하자고요.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는 우리가 투자 이론 많이 했죠. 자신이 요구하는 최저한도 수익보다
당해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야 투자하는 거예요? 높아야 투자하는 거예요? 높아요. 요거는 뭐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쪽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이랑 알았는데, 그럼 저당 이자는 뭐냐? 저당 이자는 이 차입자 얘가 내는 이자입니다. 얘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행됐던 MBS가 2000년대에 발행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그 당시에 고정이자 7%의 이자를 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IMF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높을 때인데, IMF 때는 뭐 23%, 25%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자가. 어쨌든 고정이자 7%. 자, 그런데 이 차입자가 내는 7% 이자를 투자자에게 다 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라는 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공짜예요? 법무사 비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리금 받아가지고 막 주고 하려면 직원들 월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다 넘겨줘야 된다고요. 뭐 좀 남아야 된다고요. 여기. 공사는 지급보증은 말로 하는 거예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권원보험이라고 있어요. 우리 범위는 아닌데. 권리보험, 권원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MBS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고 MBS는 종이 쪽집니다. 인쇄비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하다못해 인쇄비는 들 거 아니에요. 직원들 월급, 여기 월급도 세 또. 공사가 굉장히 월급 센데요.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저 차입장 낸 이자를 다 줘버려야 된다고요. 뭐 좀 남겨야 된다고요. 남기자. 그래서 0.5% 남긴다 치면 1% 빠졌으니까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건 6%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1억 투자한다, 부동산에. 그러면 나는, 원래 겸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겸하기 때문에 이자보다 조금 덜 벌면 돼. 지금 이자가 한 3%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나 2%만 벌면 돼.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50%는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절반은 남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절반이야. 이해하신 거죠? 보세요. 이게 50%인데 부동산이라는 게 속성이. 그런데 이거 가지고 누가 투자하겠냐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요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50 위로 올려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아까 저당은 원래 저당 대부 자체가 장기 골이에요, 절이에요? 이거 자체가 절이에요. 지금 이것도 2000년대 이야기니까 이렇게 비싼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3%도 안 되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3. 몇 프로, 3%는 좀 넘네, 자. 3.4%, 3.4 몇 프로 이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올리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걸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내리는 거. 자, 이제 뭐 투자 이론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투자자 요구 수익이 낮아지려면 부담하는 위험이 커야 되겠어요? 위험이 낮아야 되겠어요? 그러겠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고정이자 변동이자 할 때 위험과 수익의 관계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아까 저당은 한 개씩 거래한다 그랬어요? 묶어서 거래한다 그랬어요? 묶어서. 통계적으로 위험을 줄이려고. 즉 1억짜리 한 개 저당권이 부도가 나면은 그럼 100% 위험이에요. 그런데 1000개 중에 한 명이 부도가 나면 0.1%밖에 안 되니까 통계적으로 위험이 높다고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줄어들어요. 모집단이 커지면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그냥 투자한다 그랬어요? 보증해달라 그랬어요? 보증.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네 입장에서는 이 MBS라는 상품은 국채 정도로 대단히 안전한 상품이다. 국채. 국채는 위험이 있어요? 무혐자산이에요? 무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국채 수익률이 얼마냐? 2000년. 이 당시 한 3% 됐어요.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1000억을 국채에다 투자하면 3% 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MBS에다 투자하면은 똑같이 무혐자산인데 3%라고요 6%씩이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예,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보죠. 동그라미 1번에 저당 대부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했는데 저당이 이동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 대비한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느냐에 있다.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 여기만 써놨네요. 그죠?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을 만족할 수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요?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저당시장의 구조인데, 자, 거기 1차하고 2차 저당시장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 보죠, 그림. 자, 1차 저당시장은 어디냐? 자, 여기 수요자하고 1차 대출의 기관으로 구성된 시장이다. 여기서는 저당권이 형성되는 시장이죠. 즉, 차입자들이 집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온 시장이다. 자, 여기 1차 대출 기관은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저당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요. 왜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그럴 때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통시켜 버린다고요. 유통. 그래서 유동화를 하려고 하더라. 그 이야기고. 자, 2차 저당 시장입니다. 2차 대출 기관하고 투자자로 구성된 시장이죠. 이 2차 대출 기관이 없다면 1차 대출 기관이 아무리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저당 유동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유동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냐? 2차 시장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증권화, MBS 같은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이고, 투자자와 2차 대출 기관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마찬가지로 2차 대출 기관도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저당권을 안 팔죠. 왜냐하면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유동성 위험에 빠진다. 그럴 때는 저당권을 유통시키려고 그럴 것이다. 그럴 때 이때는 증권 종이 쪽지를 찍어 가지고 유통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유동화라고 부른다고요. 증권화라고 부른다고요. 이걸 증권화라 한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동화, 똑같은 유동화인데 종이랑 같이 끼워주는 걸 증권화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일단 저당시장 구조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 동그라미 1번. 1차 저당시장 동그라미 1번. 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의 대차는 이제 빌려주고 빌리고 이런 얘기, 빌릴 차자니까. 대차가 이루어지고, 저당 대출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으로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일반 수요자와 SRA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게 저당을 설정하고 돈 빌려준다. 아까 우리 했고. 그 다음에 3번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저당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때는 가지고 있다고요. 2차 시장에 팔아버린다고요? 팔아버린다. 그렇죠. 자, 바로 이번에 2차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저당 대출 기관과 다른 투자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대출기관, 채권 지급 보증기관, 중개기관 그리고 투자자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다 필요 없고 여러분 기억하실 건 대출기관하고 투자자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2차 저당 시장에서는 1차 대출기관들이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자금을 조달하며 원저당 차입자하고는 아까 차입자랑 직접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뭐 알 수도 없죠. 그 다음에 3번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은행은 자금이 고갈되면 다른 투자자에게 저당을 팔아가지고 새로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만약 저당을 살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면 이론적으로 딱 1,000억 가지고 무한정 대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이와 같이 2차 정책이 없다면 1차 대출에 자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저당 대출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2차 시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넘어가시면 핵심 정리 이제 그 구조가 다 써져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상세히 풀어놓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담보증권 그랬는데, 그 앞쪽은 뭐 큰 의미가 없고, 현재. 괄호 6번에 가면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일단 383쪽 먼저 가보죠. 383쪽.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가로 7번에 MBS 발행 효과라고 있나요? 효과. 그래서 이 효과도 이제 시험에서 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저는 이런 걸 구조적인 이해라고 이야기해요. 뭐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공부를 빨리 끝내려면 구조화 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이미지를, 그림을 이용하면 좋다 그랬는데, 이 저당시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전제 조건도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고, 뭐 기억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되겠어요. 요거 저당시장 구조는 지금 뭐 확인해 봤지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이거 뭐 따로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어. 문제 풀 수 있고. 기대 효과도 이 안에 들어있죠. 기대 효과가 뭐냐? 저당 유동화가 생기기 전하고, 생긴 후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한 거냐? 효과가 뭐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건데, 이런 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효과가 있냐?
그다음에 네 번째 주체가 정부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정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럼 뭐 별거 없는데? 예, 그림만 이 구조만 잘 안다면 뭐 생각 바로 할 수 있겠는데 유동화가 없을 때는 은행들은 1,000억 가지고 1,000명 대출하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대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출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그걸 기억을 못해요. 80년대만 해도 대출이 정말 힘들었어요. 대출이. 그 은행이 아주 상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은행 가면은 뭐 어른들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은행원들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했다고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뭐 사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 내가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배 내밀고 가는 거예요. 왠지 이렇게. 왠지 뭐 꼭 죄진 사람처럼 가는 거예요. 좀 그랬죠. 예, 은행 갈 때 좀 기분 나빠 그래서 잘 안 가요. 예? 빌린 돈도 뭐 전화로 이자 얼마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예, 저는 뭐 늘 대출이 항상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또 가가지고 아는 체 하면은 또 기분 상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아는 체 안 합니다. 은행원들은 지풀도 몰라 이거. MBS를 지고 어떻게 알아? 대학원 애들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은행원한테 가가지고 MBS 아세요? 막 이러면서 저 새끼 뭔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 척하죠. 뭐 이자가 어떻고 그러면 예,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고정이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겸허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다 있는데 보세요. 유동화가 되기 전에는 대단히 돈 빌기 어려웠는데 유동화가 되면은 1,000억 가지고 무한히 대출할 수 있다 그랬죠. 내 집 사기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쉬워지죠. 그럼 옛날에 유동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돈 떨어지면 한국은행이라고 아세요? 한국은행이 혹시 통장 갖고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한국은행 개인과 거래합니까? 은행과만 거래합니까? 중앙은행은 은행하고만 거래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뱅크 오브 뱅크 은행의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국민은행이 돈 떨어졌다.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가면 돼요. 가서 이제 그냥 주지는 않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야 됩니다. 500억. 그러면 이제 500억이 한국은행 창고에서 나옵니다. 트럭으로 싣고 가겠죠. 그러면은 창고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상품일 뿐이야, 상품.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국민은행 딱 도착하는 순간 화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유통될 준비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화폐 유통량이 자꾸 여기서 돈이 나오면 화폐 유통량이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그럼 돈이 흔해진다는 이야기는 돈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걸 인플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쪽에 좀 공부 안 한 그 군사 정권들이 이런 일을 잘해. 밤새도록 돈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줘요. 왜냐하면 정권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표를. 그러면 이제 물가가 막 1250% 이렇게 올라가요. 1000%가 물가가 얼마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10배. 자고 나면 막 2배 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돈이 나오는 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화폐 유통량이라는 거는 늘 일정해야지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여자분들 저혈압 많죠. 혈압이 낮으니까 야 혈압이 낮으면 피가 모자란 거겠지. 야 뭐 매일 가가지고 주사기로 한 1리터씩 맞아버리자. 그래서 주사기로 계속 피를 넣어주면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터져버릴까요? 제가 볼 때는 혈관 터지거든요. 이해하셨나요? 그거는 혈액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환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것도 돈의 양의 문제라고요. 순환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게 유동화 핵심은. 유동화는 돌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 벌기 쉬워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은행 입장에서는 뭐 했네 여기. 유동성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다. 예? 위험하면 팔면 되니까. 예, 여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데 아까 뭐라 그랬죠? 차입자가 내는 이자를 다 투자자에게 준다고요. 수수료를 조금씩은 떼간다고요. 예, 관리비 명목으로 약간 떼가니까 수수료 수입 등 수익원이 다양해집니다. 사실은. 기존의 이자 말고도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자산이 맨날 이런 것만 하다가 덜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국채 정도로 위험이 없으면서 수익은 이거보다 더 높은 양호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진다고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쉬워진다고요? 쉬워진다라는 장점이 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사람들이 돈 빌려서 집을 많이 샀죠?
그러면 주거 안정이 기여할 수 있겠죠. 자가주택 보급 비율이 늘어나니까 주거 안정이 기여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 와, 말이 좀 어려워 이거. 그다음에 이제 제한적으로 경기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아까 여기 기관 투자자 얘네들은 돈이 넘쳐서 난리였죠.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은행은 구조상 돈이 넘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많고 나가는 돈이 1억이고 들어오는 게 40만 원이니까 돈이 항상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게 골고루 있다고요. 좀 불균형 상태라고요. 불균형. 그거를 얘네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면 이게 일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불균형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무래도 돈을 많이 빌려가면은 집을 많이 사니까 거래가 늘죠. 거래. 주택 거래가 늘면은 경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그러니까 경기도 제한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유동화를 줄이면 돼. 대출을 조여버리면 돼. 지금처럼. 이해하신 거죠? 지금 뭐 대출을 굉장히 조이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 조절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확인할게요. 일단 확인하고 조금만 이야기 드리고 싶게요. 자, 유동화의 효과가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의 주택 대출 여력 확대로 장기저리 주택 자금을 차입할 수가 있다. 자, 383쪽 보고 있어요. 383쪽 첫째 줄을 봤어요. 니은번 초기 자금 부담 소규모 자금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뭐 일단 돈 빌리기 쉽다 그 이야기 지금. 네.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업번에 장기간 묶여있던 채권의 유동화로 아까 저당권을 유동화 시켰죠? 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한정된 재원으로 1,000억 가지고 더 많은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그 다음에 한번 대출 자금 유동화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확대되어 유동성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은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국채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디귿번으로 가죠.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불가요 가능해요? 가능.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 주택 보급률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에 이어갈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을 유도한다. 즉 소유보다는 이용 의식으로 뭐 바꿀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뭐 그건 니은번은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거 뭐 자금 수급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앞쪽에 이제 그 MBS 종류 조금 쉬었다 할 텐데요. 앞쪽 378쪽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느닷없이 지금 이제 충격이 좀 있을 텐데 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대학원 애들도 이해를 거의 못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두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한 5년 전에 부동산 쪽에 부동산 쪽은 이제 부동산 금융 전공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녔는데 하도 선생님이 설명을 못하니까 이제 일반 선생님들은 설명을 잘 못해요. 아는 건 많아도. 그러니까 뭐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좀 보충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없을 때 내가 강의를 좀 해줬어요 애들한테. 젊은 애들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해줬는데 그래도 별로 못 알아들어. 내가 우리 수강생들이 훨씬 낫다. 속으로만.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걔네는 또 다른 걸 많이 하니까 뭐 다른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통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새끼들도 할 게 많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인데 어린애들이. 근데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한 번에 이해가 다 되고 한 번에 설명을 다 끝내야 될까요? 조금씩 파고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갈 텐데.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한 번에 안 파는 이유가 있어요. 한 번에 파버릴 수도 있어. 뭐 쥐어도 아니까. 그런데 한 번에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 자체가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거 뭐 쉬었다가 좀 이따 설명을 약간만 할 텐데 설명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완전 딴 나라 이야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가 기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1, 2월 달에 요게 반드시 복습이 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뭐 길어봤자 1시간인데 1시간을 한 20번 들어야죠. 그 20시간이면은 뭐 3일이면 되거든. 3일 동영상. 1시간 반복해서 들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한 20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구조가 자리 잡잖아요. 아주 쉽게 가요. 그러면 쉬워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이것들을 싹 다 여기다 묶어버릴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건 다 여기다 묶어버려. 한 단어에다가. 제가 환원시킨다 그랬죠. 폈다가 다시 되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억하기 쉽게 완전히 또 줄일 거야, 또 나중에는. 근데 그렇게 줄이려면 공부가 돼 있어야 줄어들지. 공부가 안 됐으면 줄이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 뵐게요. 이거 지우면은 제가 집에 갈 수도 있어요.